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선 기자라고 하고요. 늦여름에 각본집이 출간이 돼서 MC네마에서 한 차례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었는데 오늘 더 많은 관객분들 실제로 뵙게 되니 저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서영 감독님과 박정민 배우님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큰 박수로 두 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성으로 힘차게 인사를 전해주시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관객들께 한마디씩 첫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주말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파수꾼에서 백희준 역을 맡은 박정민이고요. 파수꾼으로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뵙는 거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잘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대답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 개봉했을 때 이 팀이 무대 인사 관객과의 대화 정말 많이 직접 관객들을 만나면서 다니셨죠. 인디스페이스도 지금의 공간이 아니었고 다른 인디스페이스 공간에 있을 때부터도 인연이 깊은 두 분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혹시 파수꾼을 처음 보신 관객분도 계신가요? 네, 뒤쪽에 꽤 많이 보신 분이 계시네요. 10년 내내 한국 영화 안에서 굉장한 위상을 차지했던 이 영화가 2023년에 처음 보신 관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갔는지가 특히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래도록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10년 초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월의 언젠가에 파수꾼을 만나셔서 이 영화 오래도록 동행해주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인사 말씀 전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근황을 좀 들려주세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론 박정민 배우는 개봉으로 또 뜨거운 여름을 보내셨고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에서 또 아주 타협상을 제공했는데요. 최근의 근황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작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부터 좀 촬영이어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 바쁘게 시간을 쓰고 계실 타이밍이네요. 박정민은 죄송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저도 12월 말부터 촬영 시작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작품을 이제 하게 돼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 근황 말씀하셨다시피 뉴진스 직관 그게 저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별한 일입니다. 올해 또 밀수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박정민 배우에게는 또 지금 좀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잘 보내주고 다음 작품을 맞이하려는 준비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영광은 제가 각본집 인터뷰를 한 영광으로 아마 지금 이 자리까지 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근황을 여쭤봤었죠. 그때는 아마 초봄? 늦봄? 5월쯤 이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근황을 물어보고 각자의 변화들을 짚었을 때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감독님께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 셋은 사실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셋이라 하면 그 자리에 이제 이재훈 배우도 계셨기 때문에 정민이가 예전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그것 빼고는 우리 사이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박정민 배우도 이후에 화답하듯 맞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몰두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려주기도 하셨는데 그냥 이건 반 농담 같은 질문인데 아직도 열심히 하시죠? 온라인 게임. 네. 예, 조금 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만 하시다가 지금 실전 해주셨거든요. 감독님과는 제가 여름에도 또 한 차례 그 각본집 관련 집의했기 때문에 그때 감독님께는 드렸던 질문인데요. 배우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스케줄상 박정민 배우께 드리지는 못했던 질문입니다. 이게 각본집이 나온다는 게 모든 영화에만 주어지는 어떤 보너스 같은 개념은 아닌지라 그 영화를 내가 물성으로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책으로 받아보는 기분이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오기 전에 생각하셨던 게 있고 직접 물리적으로 손을 만졌을 때 또 느껴지는 감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 촬영하고 이러느라고 받아놓고 아직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펼쳐보질 못했는데 뭐 물론 이제 펼쳐보지 않더라도 이 책이 그렇게 나왔다는 어떤 의미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제가 뭐 출연했던 영화 중에 대본집이 나왔던 것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보통은 개봉하고 1, 2년 사이에 이제 기획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 12년이 넘는 거의 13년이 다 돼가는 이 시기에 대본집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그것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다는 게 저한테는 다시금 내가 이 직업을 이제 선택하고 영화 배우라는 것이 되어서 이제 됐을 때 내 첫 시작을 꽤나 훌륭한 영화로 내가 시작을 했나보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다시금 좀 새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저는 초심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초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큰 의미였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책에 실릴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GV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일말의 고민 없이 제가 선뜻 하겠다고 한 것도 그 영화에 대한 감사와 또 어떤 추억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파수꾼이란 영화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몇 년의 기간은 저도 산업 안에서 거쳐오면서 처음부터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래도록 생명력을 가지면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당시에는 못했어요.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모든 좋은 영화가 그 생명력의 호흡을 주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파수꾼은 잊을만 하면 어디선가 상영이 되고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소환되고 심지어 저에게 올해에는 파수꾼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 파수꾼과 함께한 10몇 년의 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편 데뷔작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물론 그런 작품은 많지만 주기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영화가 정말 흔치 않기에 그 장편 데뷔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각자의 태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산뜻한 경험이겠죠. 나의 장편 데뷔작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혹은 뭐 상영이 되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나에게 어쩌면 너무 빨리 찾아온 행운인가 라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장편 데뷔작이 내 영화 안에 있다는 것 두 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두 분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죠. 연기와 연출은. 저는
보통 제가 나온 영화를 2번 안 보거든요. 시사회 때 한 번 보고 안 보거든요. 많은 배우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보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 요 몇 년인데 근 몇 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한번 정면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유일한 영화가 파수꾼이에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 영화에서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4살의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하고 이제 약간 그냥 나이든 박정민이 젊은 박정민을 지켜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가끔씩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좀 각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저를 이렇게 영화 배우로 만들어줄 거라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처음 이 영화를 시작할 때.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저를 이렇게 이 산업에 쑥 밀어넣고 그 영화를 등에 업고 제가 몇 년간 정말 일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큰 산 같고 어떤 나에게 다시 오지 못할 순간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영화를 딱 대할 때는 좀 각이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그 반면에 항상 그런 어떤 좀 제 자신을 다잡는 어떤 계기가 되어주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출자에게는 부담이 좀 있기도 하려나요? 아주 좋은 오래도록 호평받는 작품이 잠깐 대기작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근데 별 생각 없이 사는 그 순간순간을 사는 분이어서 이렇게 엄청 뭐 부담을 느낀다든가 그게 뭐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작품을 이렇게 너무 부끄럽죠. 이렇게 보기. 근데 지금 정리한 똑같이 이렇게 한번 가끔씩 보게 되면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이렇게 짧게 계속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또 계속 추천해줘가지고 뭐 정민이랑 재훈이랑 연기하는 것들 볼 때마다 이렇게 딱 뜨니까 이제 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지금 다른 분들이 기자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낯선 느낌. 뭐 감사하고 신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낯선 느낌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그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또 지금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낯선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기 앞서서 낯선 느낌이 너무 강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극히 되게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는 작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한 제가 예전에 어떤 그냥 순수 뭐 이렇게 장르물로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화제가 됐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사랑받을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가 조금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들, 개인적인 어떤 제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느낌의 영화다 보니까 그게
제작적으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말로 향언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낯설다 또는 한편으로는 뭔가 좀 좀 실감이 안 나요. 여전히 10년이 지났음에도 그게 실감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도 실감은 안 나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감이 안 나요. 어리석은 질문에 좋은 답변들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감독님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그냥 뭐 유머 섞어 들려주기도 하셨고 정민 배우는 각을 세우게 하는 영화다 이런 답변도 주셨지만 필모그래피 가운데 사람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몇 편 있다는 거는 작업하는 사람에게도 행운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능력치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좀 정민 배우의 표현대로라면 산 같은 작품이 본인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의 강박에 갇히기 쉬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뭐 세상의 소원이나 어떤 환호나 이런 것들이 두 분께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고 언제든 파수꾼을 소환하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산뜻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가벼운 기분이면 너무 좋겠다. 언제나 만나면 반가운 친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파수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꽂히게 되는 지점이 다 달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파수꾼이란 제목을 혼자 막 곱씹어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씬 하나를 막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오늘 오기 전에는 유난히 영재가 계속 제 머리에 있었어요. 블링크 나이트라는 영재가 붙어 있죠. 이걸 그냥 뭐 직역을 한다면 뭐 절망적인 밤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왜 이 제목에 오늘 계속 생각이 맴돌았을까 싶은 경로를 따라가 보니 이 영화의 밤 장면이 별로 없어요. 실상은 생각했을 때 밤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학생들 사이의 낮이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스푸름한 새벽녘 같은 뭐 이런 식의 장면들이 훨씬 많은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혹은 그게 상징하는 바가 조금 더 큰 의미로 기억이 되는데 감독이 떠올린 이 밤의 절망스러운 이미지라는 게 뭐였을까? 어떤 이미지였길래 이게 영재까지 가게 된 걸까라는 궁금증이 오늘 문득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지나면 인물들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런 영재를 고민하셨을까요? 해외팀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목도 있었는데 브릭하우스라는 소설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좀 그냥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이 제목이 좀 정서랑 좀 맞닿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뭐 영화제에 빨리 내야지 된다는 그 재촉에 의해서 여러 제목들 해외팀에서 추천해줘서 같이 논의하다가 좀 감독님께서 가장 마음에 든 제목이었나요? 아니면 혼자만의 마음이 닿는 어떤 제목이 있었지만 탈락했나요? 아니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했고 뭐 파수꾼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결의 제목이지만 정서적인 지점에서 좀 맞닿는 느낌이 있었어요. 각본집을 미리 보셨던 분들은 이미 받아보셨을 테고 이후로 각본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후에 보게 되실 텐데요. 각본집에는 그 세 친구가 웃으면서 찍은 필름 사진이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찍어주었을 법한 혹은 자기들이 막 타임카메라 세워놓고 막 찍었을 법한 사진이 있는데 책 뒷부분에도 있죠. 소품샷 이렇게 사진을 정리해놓은 구석이 있고 소품컷 목적으로 촬영이 된 사진이 확실하긴 한데요. 이게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찍었던 사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거 촬영 전에 을왕리 가서 한겨울에 반팔 입고 찍은 네.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걸 왜 촬영 전에 찍으셨어요? 촬영 전에 필요했던 소품이 단순한 이유로?
그 사진들이 있어야지 좀 그 기타 아버지에서 보는 그 기태의 어떤 흔적들 들여다볼 때 있어야지 되는 사진이고 그래서 촬영 전에 찍었었고 근데 또 이번에도 제가 소품 사진이 필요하고 한겨울에 한겨울에 이것저것 신고 네, 또 얇은 옷 입고 진짜. 옛날 생각나고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촬영 전이더라도 이미 배우들이 그 프리 단계에서 워낙에 또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뭐 놀고 이래가지고 그 관계 자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촬영 진행하다가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너무 친해져서 촬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 촬영장의 소품은 뭐 촬영 순서에 따라서 중간에 찍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이 관계성이 잘 살아나는 얼굴 표정과 느낌이어서 아마 촬영 초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찍은 사진이겠거니 하고 짐작을 했는데 완전히 촬영 전에 찍으신 사진이라고 하니 또 놀라운 기분이 드네요. 그 배우들과 감독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박정민 배우가 그날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해서 제가 그 덜어내는데 진짜 애를 먹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의 강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다. 이 영화를 찍을 때 자연스러워야 한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막 강박처럼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말이 사실은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도 이게 부끄러워 다루라고 하셨어요. 뭐 초심이라던가 아니면 고마운 고향 정도의 의미만으로 이 영화를 남겨두고 특정 기준에 갇히지 말고 그러니까 뭐 장르라던가 인물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갇히지 말고 나를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두어야 더 좋은 연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와 큰 변화가 없을 만한 시간이 되기도 하죠. 저희가 5월쯤 만났으니까 그럼에도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생각하는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파수꾼을 촬영할 때와 좀 어떻게 다른 개념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그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그 촬영 전에도 그렇고 감독님하고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가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감독님께서는 정말 그 고등학생들 같은 뭐 저는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쓰여서 사실 좀 쓰기가 부끄럽지만 날것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연기를 감독님께서 좀 배우들이 해주길 바라셨던 것 같고 그럼 그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감독님도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저희도 막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그 영화를 이제 파수꾼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인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파수꾼에서 했던 그 연기들로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한테 연기를 잘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연기를 잘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제 제가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파수꾼에서 내가 했던 연기를 다른 영화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그 작품마다 혹은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배우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 작품에 맞게 딱 변형해주는 게 의무인 것 같은데 사실 배우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작품들을 만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여러 작품을 했지만 아직도 새로운 감독님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영화를 만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영화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영화의 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감독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작품은 또 파수꾼하고 또 다른 결의 작품이거든요. 이거를 또 준비하는데 제가 또 막 엄청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파수꾼처럼 연기를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이 영화에서 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후배들을 만나면 한 번씩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을수록 그 경험이 자기의 전부가 돼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본 적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여기서는 왜 그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 하는 건 사실 그 영화하고의 궁합, 그 감독하고의 궁합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도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줄 기회가 있다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어떤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작품들을 하다 보면서. 그럼 지금 윤석열 감독과 하고 계신 작업에서 파수꾼의 자연스러운 만큼 뭘 강조하고 계세요, 윤석열? 그건 비밀입니다. 보셔야 그 작품을 보시는 게 괜히 떠들었다가 박정배우가 그 자연스러움을 너무 생각하다가 한 에피소드 들려준 게 전 진짜 재밌었는데 각본집을 보실 분들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시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면이라고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갑자기 촬영 순서가 바뀌어서 그날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어떤 장면을 찍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감독은 워낙 배우들과 많이 스킨십을 하면서 작품의 호흡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박정희 배우는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찍었다고. 그런데 그 장면이 우리가 파수꾼을 볼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마도 몸에 체화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스스로 기억하기에도 정말 자다가도 툭 치면 무언가가 나올 만한 시절이었기에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나 싶고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적인 에피소드이니 각본집 인터뷰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제가 오늘은 관객 질문 정말 많이 받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왔답니다. 그 각본집 사인으로 각인이 남은 게 있어요. 윤정현 감독님도 사인을 남기셨고 박정민, 이재훈 배우도 남기셨는데 그 사인을 남길 때 인상적인 뭐 기억나는 대사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적어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각본집 사인에 피하지만 마라라고 박정민 배우가 적으셨어요. 이거는 극중 대사이기도 하죠. 그 백희가 도윤에게 기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전화 피하지만 마라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볼수록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 같이 느껴져요. 어쩌면 배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이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다른 대사를 꼽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하지만 말아라는 의미가 백희가 도윤에게 남기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한마디를 적어주신 걸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그냥 무슨 생각으로 그 대사를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습관처럼 피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다짐하고자 그 대사를 갑자기 그때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피하지만 마라라고 적으신 부분은 책 뒤편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선물이 오늘 하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 있어요. 그 하나를 가장 먼저 지목되시는 분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민 배우가 첫 번째 질문자를 지목을 해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분한테 드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까요? 아까는 가장 멋진 질문을 하신 분한테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과 제 역할이 굉장히 바빠지죠? 갑자기 멋진 질문을 생각하시느라 바쁘고 저 기록하느라 바빠질 텐데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일단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해서 일단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윤성현 감독님이랑 박정민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윤성현 감독님은 권기태가 권력자고 또 가해자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고통받는다는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박정민 배우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하지만 마라 라고 본인에게 다짐하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회피했던 희준에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피하지 않는 꿀팁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 난항이 예상되죠? 첫 질문부터 기억이 못하시면. 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니 모르겠어요. 저 남고 나오고 군대 이제 지금 생활하다 보니까 폭력이라는 거에 공간이 되게 유약하면서 많이 들여다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리고 뭐지? 폭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강함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마초라는 어떤 성향 자체. 그래서 굉장히 유리알 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그 유리알 같이 깨지기 쉬운 걸 본인이 스스로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게 꼭 남자들만 국한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는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서 나오는 어떤 특히나 어렸을 때는 더더군다나 객관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그래서 소통의 어떤 미숙함들 좀 가진 어떤 가해자로 저는 접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해자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명에 대한 어떤 연민을 느낄 만한 어떤 존재로서 저는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보여주는 폭력성 자체를 모두 옹호할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인물의 어떤 면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연기가 혹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이 영화의 기태 같은 경우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좀 위안을 떠는 인물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도록 그려냈다는 점이 파수꾼의 중요한 성취가 아닌가 합니다. 박정민 배우님 뭐 하기 싫을 때 피하지 않는 꿀팁은 뭔가요? 본인은 어떻게 다스리세요 일단?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꿀팁을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전해주시겠어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사실 떠오르는 건 없고요. 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정민 배우의 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 영화 스태프들 만날 일이 많잖아요. 뭐 배우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모 음악 감독이 해주신 예인데 그 악상을 적는 노트의 맨 앞장에 그냥 써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생각한다고 아 이거 괜찮을까 막 뭐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시간에 그냥 써가 자신의 중요한 모토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몇 지목해 주실 때가 네. 오늘 바로 네. 세 분 나란히 손 드신 가운데 네 어느 분께 드릴까요? 왼쪽이요? 이쪽 왼쪽이죠? 그렇죠. 맨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기준 왼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수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오늘 다시 보면서 느꼈던 점이 그 전에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오늘 볼 때는 사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조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서사로도 보여질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술에서의 도덕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아,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술은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예술은 눈치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서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게 어떤 예술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는 그 도덕성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급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태에 관해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뭐지 파수꾼은 약간 저는 우선 1차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들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학교 폭력 연관이나 특히나 요즘에 막 그런 시대가 많다 보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정의의 어떤 편에 섰었고요. 뭐 그런 저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더글로리를 보면서 굉장히 통쾌하고 뭔가 진짜 우리나라 법에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란 거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폭력적인 성향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바운드리를 보면 이제 약간은 흑과 백으로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는 작품이 생각되고 그냥 기대라는 부분 그냥 어떤 소통의 미숙함 가장 어떤 연약한 뭐 꼭 아이들이라고 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으로서 뭐 저보다 나이가 저희 부모뻘 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부부들이 겪는 일도 되게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10몇 년이 흘렀는데 제가 오랫동안 알던 그 대학교 때 친구들 저한테 10년이 흘러서 똑같이 이런 상황들 겪어서 그 관계들이 다 깨진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이게 뭐 아이들이라는 어떤 국한시켜서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니고 되게 미숙한 어떤 소통 방식과 어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도리어 관계에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 좀 더 저는 방점을 짓고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 폭력에는 개념으로서 이제 들고 와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관점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술 작품이라는 게 되게 모호한 말인 것 같아요. 대중예술, 특히나 대중예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대중이거든요. 예술이 모호한 건데 이제 대중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대중예술, 좋은 영화는 상업 영화는 이게 뭐지 예술 영화는 좀 다른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는데 좋은 상업 영화, 좋은 대중예술은 제의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을 저는 좋아해요. 제의적인 요소라는 건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뭔가 되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그걸 한 맺힌 귀신으로 부르고 있고 그 한 맺힌 귀신을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작품에 대한 사람들이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무당 그 대중들이 느끼는 그것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되는 대중예술적인 작품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으면 저도 그렇게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대중예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동시대 무언가를 미모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데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사회자의 슈퍼패스 같은 게 뭐 있을 리는 없는데 아까 마이크를 제가 뺏었던 게 너무 죄송해서 몇몇 분께 마이크를 드려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우선? 그 기태 맑은 공을 이제 마지막에 백기가 전학 가고 나서 찾아오면서 공을 주고 갔는데 그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윤이가 생일 선물로 달라 그랬을 때도 싫다 그랬는데 백기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고 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그 결심이랑 또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하필 하나밖에 없는 공을 왜 동윤이가 아닌 백기한테 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저보다 명확한 답변은 없죠. 저는 몰라요. 네. 누님께서 해주셔야겠네요. 그 동윤이 아닌 왜 백지한테 줬는지 네. 기태가 그때는 답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기태랑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이재영 배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되게 다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 얽히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백기도 그렇고 동윤도 그렇고 기태도 그렇고 서로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게 무한 반복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친구 간의 관계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어떤 미움, 애정 그리고 또는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죄의식도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윤이 느끼는 죄의식도 있고 그 백희가 느끼는 죄의식이 기태를 향한 죄의식도 있는데 또한 기태 또한 백희한테 행했던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들을 그래도 용기 내서 마주한 순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생각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이 물성을 가진 뭔가로 전달이 계속 되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자는 박정민 배우가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저기 털모자 쓰신 분. 이쪽에. 감사합니다. 네, 아까 GV 파스콘 처음 보느냐고 손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파스콘도 처음인데 GV도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떨리지만 저도 기태처럼 주목받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사실 질문할 게 그렇게 없었는데 기태에서 약간 잡아줬어요. 사실 중간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되게 조리 있게 말할 생각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설레가지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인인 상태로 여기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 파스콘 GV를 보러 오게 됐는데 영화를 볼 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딱 봤을 때는 그 연출을 되게 파편적으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 파편적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감정이 더 와닿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연출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 전체 틀 뭐 이건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전체 틀에서 이제 제가 잡았던 거는 진실에서 먼 사람보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구성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좀 진실에서 먼 사람은 이제 아버지잖아요. 진실에서 먼 사람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진실에서 가까워지는 현재의 이야기와 그리고 과거의 그 진실을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느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처음부터 편집의 흐름도 계획을 하지만 간혹은 촬영한 이후에 이 시간 순위 편집으로 계산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파수꾼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글을 쓰실 때부터 이런 접근과 시간의 제시를 생각하시고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사이드에 계신 분을 너무 안 들렸죠?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10대 때, 중학교 때도 한번 보고 고등학교 때도 한번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보면서 이제 제가 학생이니까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 듣듯이 가볍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2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영화를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태라는 친구에 집중해서 봤었는데 오늘은 되게 동윤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미숙함도 보이고 관계성도 보이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두 분께서도 감독님, 배우님 두 분 다 이 영화를 찍으셨을 때랑 앞자리가 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보셨을 때 그때 당시와 다른 감정이 드시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또 앞자리가 달라졌을 때 더 어른의 시선에서 이 애들을 보게 될까라는 게 궁금해서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나온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그 영화를 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저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지금 요 나이가 된 요 정도의 경험을 한 배우가 나의 데뷔작을 봤을 때의 느낌으로 계속 받아들여져서 그 영화의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막 곱씹어보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성격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뭐 감독님이 표현하신 그 낯설다라는 단어가 되게 정확한 것 같고 지금 봐도 굉장히 낯설고 그 영화가 뭐 부끄럽기도 하고 계속 그런 감정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는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그 뭐지?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거든요.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는데 촬영할 당시 개봉 기준으로는 아마 앞자리 한 번 바뀐 것 같고 촬영 기준으로 하면 제가 29인가 그때 제가 인생 삶이 제일 어두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한없이 어둡고 진짜 한없이 이렇게 뭔가 되게 깊은 생각에 빠져 있고 굉장히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그런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깊은 어둠이 스며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가 담긴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담기는 영화다 보니까 저는 저를 뭐 아까 대중예술에 대해서 뭐 되게 개똥철학 한번 얘기했는데 파수꾼을 만들 때는 그런 개념을 만든 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유령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이제 그 혼자인가 그때 이렇게 시사를 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진짜 이렇게 울 수가 있을 정도가 되나 싶을 정도 펑펑 막 울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지금은 별 생각이 없는 지금 별 생각이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좀 보이게 되는 제가 좀 이런 어떤 어둠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들여다보고, 근데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면 나만에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파편적인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제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승화시켰다고 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성장인 거고 성숙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모르겠네요.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뭐 그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늘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딱 봤을 때 서늘하다 이런 어떤 약간 소름이 돋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훨씬 여유가 있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좀 더 넓은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왔고 20대 때 제가 가졌던 어떤 그 치열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또 마주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진짜 되게 힘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약간 좀 더 이렇게 누군가로 좀 타자화가 된 느낌. 제 자신 젊은 20대 때의 어떤 제가 이걸 만들 때 어떤 태도, 어떤 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해주신 분 완전 파수꾼 키즈시네요. 30대 또 보시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비슷한 질문을 세 분께 바꿔서 지금은 어느 인물을 가장 연민하세요? 라고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죠. 몇 개월 사이에. 그때 감독님은 동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박정민 배우님은 인지, 그러니까 조성아 배우가 연기하신 제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다 이런 대답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본집 인터뷰 있어요. 저도 점점 그렇게. 네. 아니, 아빠가 제일 안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다며 너무 안쓰러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점점 더 손을 많이 들고 계신데, 네.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에 네, 끝에 앉아 계신 분, 이쪽 몇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네. 박정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기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너무 팬이고요. 대기자님 파수꾼이라는 이 작품에서와 작품 필모가 조금 더 쌓인 지금 처음 대본을 받고 인물을 맞닥뜨릴 때 인물을 메이킹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때와 지금의 인물 메이킹하는 첫 시작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동료 기자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네, 갑자기 감사합니다. 제작 보고에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님들하고 그 프리 단계에서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이제 감독님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연기를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배우들이 이제 혹은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다 배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준비를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영화마다 감독님들마다 그 역할에게 바라는 게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충족을 시키려면 내가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살을 찌워야 되나, 살을 빼야 되나, 뭘 연습을 해야 되나, 대사를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사투리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이걸 처음으로 하겠어 하면서 하는 단계는 뭐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경우에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으로 만들어진 기태가 아니라 백희의 기준에는 아주 그렇죠.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 예. 것이죠. 캐릭터는 네. 자세한 내용은 각본집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더 하자면은 결국에는 연기는 어떤 캐릭터를 하고 어떤 표현 매너를 하고 파수꾼 같이 날것 같은 걸 담으려고 하는 작품이든 아니면 밀수 같이 어떤 좀 더 희극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리드미컬한 캐릭터를 담으려고 하는 작품이든 아니면 꼭 영화가 아니어도 연극 매체에서의 연기들도 있고 다양한 연기들이 있잖아요. 다 톤앤 매너도 다르고 다들 어떤 접근 방식도 다르고 이런데 그래도 공통점은 그 표현 양식은 되게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간을 보여주는 그 연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인간을 보여준다는 말은 즉 정답이 없다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10년 한 배우도 되게 고민이 많고 20년 한 배우도 고민이 많고 30년 한 배우도 고민이 많고 왜냐하면 인간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느냐의 차이는 발성이나 어떤 액팅의 영역은 아니고 얼마나 깊이 고민했느냐 그리고 그 깊이 고민을 한 만큼 그 깊이감이 그 선배님들이나 연기를 열심히 하시는 그 동료 배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그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깊이와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쌓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기를 하지는 않지만 연기를 하는 친구들 주변에 보면 더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는 창작 아티스트다. 왜냐면 인간을 보여주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언젠가 두 분과는 현장에서 저와는 취재역 한번 만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게요. 시간 관계상 너무 죄송합니다. 박정민 배우께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지목해 주시죠. 네, 그 제일 가까이 계신 분한테. 저 검은색 옷 입으시죠.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가족 분인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네. 끝에 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딱 생각난 질문인데 항상 파수꾼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박정민 배우님께서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나에게 산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다가온다고 그런 인터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 배우님이 전에는 등산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배도라지 크루님들과 등산하신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그 등산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게 좀 지금 순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비단 아이들,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게 그 의사소통의 그 미숙함이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들이 크게 작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아슬아슬한 그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결말이 이제 좀 그렇게 슬픔으로 이렇게 치닫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장면에서 나오듯이 철길이 그 장소가 철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또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차가 오진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기차가 오진 않나 그런 거 고민도 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 같다고 대답하실 것으로 디벨롭이 등산으로 갔어요. 아주 멋있는 디벨롭이었습니다. 등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뭔가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뒷산을 한번 정복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등산을 요즘에 혼자 등산을 하고요. 이제 그 배도라지 형들이 이런 데서 배도라지 이름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형들이랑 가는 건 제가 그 형들을 좋아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뒷동산이 있으시다면 한번 올라보세요. 아침마다 굉장히 상쾌하고 살도 빠지는 느낌도 들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산 오르는 걸 좋아하게 됐나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감독님도 답변해 주셔야 돼요. 기찻길에 대한. 그냥 굉장히 영화적인 공간이고요. 뭐 리얼리티 막 연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사나 리얼리티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영역에서 많이 좀 초점을 맞췄었지만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리얼리티적인 것보다는 좀 영화적이고 그 공간이 가진 부분들이 캐릭터들이 가진 정서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위태로움 또는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짧게 보면 마음 따뜻해지잖아요.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철길 그런 솔로들이 가지고 어떤 그 기운들을 좀 담고 싶었던 부분들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어떤 감정과 추억 그리고 또 위태로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객분의 염려처럼 기차가 실제로 다니는 길은 아니었죠? 기차 다니는 길이었어요. 수시로 다니는 길은 아니었. 수시로 다니는 길은 아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게 질문 받으셨던 것 중에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꼽아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들 질문 너무 잘해주셔서 다 좋았고 그냥 마음이 좀 걸리는 그 배우 하신다는 연기 공부하신다는 분에게 응원의 의미로 이게 뭐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거 야구공인데 영화에서 진짜 실제로 쓴 건 아니고 그냥 야구공에다가 저희 이제 감독님하고 저하고 사인해 놓은 건데 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멋지다. 좋은 선물이 되게 나옵니다. 더 오래도록 얘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특별한 시간이 왔어요. 시간 관계상 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든 생각인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독님들이 찾아주셔서 작품을 계속 하고 있는 배우로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의 장점은 그 해 저의 얼굴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떤 현재의 어떤 실태를 이렇게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새삼스럽게 들었고 그 기록의 가장 처음이 파수꾼이라는 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언젠가는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날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손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상한 포즈를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했었어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랑 그리고 사라져 간다 하는 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더 견고함이라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원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빅뱅 노래. 정말 그런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굉장히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만들 당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드는 생각이 이 순간이 아주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이 순간이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더 지속됐으면 좋겠고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생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라면서 또 뵙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감독의 얘기처럼 오늘 순간이 아주 소중하게 남으셨길 바라고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지만 파수꾼 자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언젠가 어디서든 그때 다시 두 분과 혹은 더 세 분과 반갑게 조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파수꾼의 상영과 자리 만들어주신 RH 코리아 편집부 그리고 인디스페이스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